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여당이 쏘아올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가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의 다른 도시들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수도권 주민과 정치권의 동향을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야당을 파격적으로 예우하며 몸을 낮춘 윤석열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 형식의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통해 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카카오 택시와 금융권의 갑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우김 전 국회의원,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당인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소속인 김포시장도 팔을 걷고 나섰는데요. 김기현 대표의 발표까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김포의 옛날 땅과 합쳐서 서울이랑 통합하는 것이 김포의 주민들의 지리적으로 또는 지금 상황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타당하다. 김포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우리는 서울시를 편입하겠다 하는 절차를 만약에 거치신다면 저희들은 당연히 김포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 당은 적극적으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겠다. 자, 왜 김포만 하느냐, 이렇게 볼멘소리를 하면서 일산을 포함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또 광명시, 구리시, 하남시에 부천시까지 지금 들썩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모 시장은 또 특별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자기네들도 만약에 이것이 진행되면은 동참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굉장히 지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서울 수도권에 메가시티 만드는 게 갑자기 떨어진 거 아닙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자꾸만 해석을 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120대 국정과제에 분명히 대선 공약으로 들어가 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전 세계가 메가시티 만드는 건 사실 1990년도 중반부터 지금 물론 계속되는 그런 트렌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어떤 기회로 해서 다시 서울이 확대되는 부분들이 가는데 메가시티의 장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다 보니까 주변에 고양시, 광명시, 구리, 하남, 부천 다 해서 여기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지금 가고 있고요.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의견이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잘 우리가 수습을 하고 민심을 모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론으로 추진하는 국민의힘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 하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게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론입니다. 이 거대 수도 카드는 프랑스와 일본, 독일은 물론이고 중국에서도 추진을 시작한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는 바야흐로 메트로폴리탄을 넘어 메가시티, 그리고 심지어는 메가리전이라는 용어까지 지금 나오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는 메가리전 전략을 지금 실행 중이라고 하고요. 영미권,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이 메가시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21세기에 사람, 돈, 기술, 지식 이런 것이 그 하나로 융합되면서 지식 경제 시대니까는요. 그러면서 시티, 그러니까 시가 점점 이렇게 확대되는 그러한 일련의 경향성을 갖는데 그러한 경향성을 갖는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은 서울도 메가시티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은 오래전부터 갖고 온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총선을 앞두고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그 제안을 하고 그럼으로써 야당도 상당히 당혹해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 메가시티 증가 추세를 보니까는 예를 든다면은 1,0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지금 2018
2018년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 33개였는데 2030년이 되면은 43개가 될 거라고 하거든요. 10개 정도 늘어나는 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도 뭐 네옴시티 해가지고 아예 시티 자체를 지금 새로 메가급으로 지금 만든다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럼으로써 많은 나라에 또 투자도 유치하고 그러는데요. 이 인구로 보더라도 500만 명에서 1000만 명가 되는 도시가 지금 2018년에 48개였다 그럽니다. 근데 2030년에 66개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거든요. 서울은 사실은 인구가 약간 줄어드는 추세였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 원하는 대로 김포가 들어가고 그 주변 도시가 서울로 들어가게 되면은 인구도 굉장히 늘고 또 서울의 그 넓이도 2배 정도 확대되는 네, 2배로 네. 확대되는 그러한 효과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야 될 많은 컨텐츠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애초에 김포의 경우에도 지금 그 5호선 지하철 연장과 관련해 갖고 골드 라인이라고 합니까? 뭐 그러한 교통 지옥이라든지 또는 학급 과밀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를 하다가 지금 네.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컨텐츠를 얼마나 착실하게 다지느냐 이거는 이제 정책 결정자와 정치권의 숙제가 되겠죠. 네. 자, 일본의 예는 이미 201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로는 이미 13년째 되고 있는데요. 자, 오사카와 도쿄를 관서 관동, 일본 말로는 간사이 간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관서, 즉 간사이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8개 광역 지자체 그리고 인구 50만 명 이상인 그 인근의 시 4곳을 묶어서 이른바 관서 광역 연합, 간사이 광역 연합을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진행이 됐고요. 뭐 결과론적으로 말하자면 올해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일본 지역 간사이 여기 연합이 됐어요. 오사카는 광역연합에. 뭐 밤에 가면은 한국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오사카, 사카이, 고베, 뭐 교토 이렇게 또 4도시를 모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경제 규모의 확대가 되면서 여기가 지금 굉장히 잘 정착이 되고요. 가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교통이 얼마나 서로 융합이 돼서 잘 되는지 모릅니다. 패스 하나로 다 다니죠. 다 다닙니다. 네. 다 다니다 보니까 행정적인 부분, 그다음에 교통의 편리성, 그리고 모든 것이 갖춰지는 볼거리, 먹을거리, 그리고 뭐 옛날의 유적, 현대의 건물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진짜로 경쟁력이 급속도로 올라가는 그런 효과들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해서 지금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났고요. 제일 좋은 거는 인구가 일본 전체 17%가 됩니다. 그러면 2천만 명이 넘거든요. 그러면 규모의 경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죠. 최근에는 ICT 기술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대규모의 플랫폼을 가져는 인구 양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실현되면서 차세대의 산업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본이 되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성공 케이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서울의 모습도 지금과 같지는 않았죠. 1950년대 후반을 그린 조정래 소설가의 한강에 보면은 수돗물 나오는 데까지 서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동대문구 해화동까지만 서울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요, 마포종점이라는 유행가처럼 전철 다니는 마포까지만 서울이에요. 자, 이런 서울이 경계를 계속해서 넓혀온 겁니다. 일제치하인 1936년에는 경기도 시흥군으로 불렸던 지금의 영등포동, 대방동, 흑석동, 이게 딱 그때는 경기도였습니다. 그때 서울에 포함이 됐고 6.25 직전인 1949년에는 구로동, 대림동, 그리고 잘 안 믿으시겠지만 잠실동도 경기도였는데 이게 그때 서울이 됐죠? 그렇죠. 저는요, 이 메가시티가 하는 거에 굉장히 찬성론자이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을 하고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조선시대에 한성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정했냐면요, 4대 문안하고 상저 심리했어요. 그럼 종로고 중구만 있었어요. 이것을 확대하신 분이 누구냐면 1424년도 세종대왕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군으로서의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벌써 얘기가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1936년, 그다음에 1949년대 하지만 사실 가장 크게 늘어난 건 1963년도에 네. 인구 수용과 산업화 촉진을 위해서 경기도 양주군이 도봉노원이 됐죠.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네요. 그렇죠. 네. 구리가 이제 중랑구가 됐고 광주가 강남 송포로 갔고 김포도 당시에 들어왔어요. 양서면이 강서로 갔고 김포 양동면이 양천구로 간 이 역사적인 얘기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것이 주는
행정의 효율성, 그다음에 폭발할 수 있는 성장의 잠정력에 뭐 올라가는 부분,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민의를 모으면서 심도 있게, 그리고 뭐 지금 정치적인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도시공학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김포의 서울 편입을 추진한다 해도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이 카드를 내년 수도권 총선의 일대 승부수로 던졌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방금 전에 우리 최 박사님이 도시공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 김포가 이제 서울이 되느냐의 그 이슈가 뜨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가 정부 입법으로 하는 경우가 네, 있고 네. 또 의원 입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 입법으로 할 경우에는 이게 바텀업, 그러니까 각 그 시의회, 도의회 동의를 얻어서 주민 투표로 찬성을 얻으면 그때 행안부가 법안을 제출하는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방법이 왼쪽 그래픽에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원 입법으로 하는 경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절약이 되고 이 법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가지고 지금 특위를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전격전으로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국회에서 법안을 의결해야 되는데 과연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지금까지는 상당히 어정쩡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허를 찔렸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면은 이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민주당이 협조하면은 가결이 돼서 국무회의에서 공포를 할 것이고 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의 반대로 자초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포 시민들이 어떤 의견인지도 좀 더 그 지켜봐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김포뿐만이 아니라 서울에 출퇴근하는 지역이 많거든요. 예를 든다면 고양이라든지 또 하남이라든지 구리라든지 광명이라든지 한 85에서 90% 되죠. 부천이라든지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지역의 주민들은 또 원할 것인가 원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의사를 물어봐야 되고요. 의원 입법으로 하더라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국회 2당으로서 이 법을 바로 법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이걸 내년 총선 이슈로 걸겠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민주당의 속내 계산이 아주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김포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대체로 여러 언론이 취재를 해보니까 김포의 서울 편입에 환영한다는 그런 입장이다죠? 네, 그렇습니다. 한강 신도시 뭐 풍무 사호동 쪽으로 보면은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방 도로나 간선 도로 교통 문제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김포 골드라인이 지금 서울이 예산이 60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조속하게 개선될 부분. 그러니까 네. 경기도의회 예산으로는 힘든데 서울시장이 나서면 될 수 있다 그럴 이런 수 있죠. 얘기죠. 네. 충분한 이제 예산이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이런 집값에 가장 또 영향을 주는 게 이제 교육 문제인데 사실 이제 서울로 들어가면 요새 이제 일반고 서울에 있는 일반고를 두 군데 1차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사고 이런 데도 갈 수 있는 부분. 그럼 교육의 질과 양이 지금 뭐 넓혀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아직은 뭐 나오진 않습니다만 집값이 지금 현재 서울시가 3.3제곱미터당 지금 4,706만 원이거든요. 네네. 김포가 1,794만 원이에요. 절반도 안 되네요. 네, 그럼 2.2배니까 그렇다면은 또 집값의 상승, 뭐 자산의 상승 이런 것까지도 되는데 원도시나 읍면동 단위에서는 아직도 이 긴가민가하는 그런 부분들의 또 주민들의 이제 뭐 의식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소화를 해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재밌는 게 네. 김포에 집이 있는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가격이 서울과 비슷해지면 뛰니까 좋아하는데 거기에서 전세나 월세 사는 이 젊은이들은 이거 괜히 김포 서울 돼봐야
월세만 오르는 올라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반응도 있다고요. 네, 그 부분들은 뭐 충분히 우리가 뭐 감안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거는 이제 정부의 정책적으로 잡아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여기를 뭐 한시적으로 딱 잡아서 전셋값의 상한을 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꼭 가야 되고요. 꼭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고 서울시라는 큰 틀에서 뭐 제한적인 그런 정책들을 분명히 동반해야지만 이 파급 효과가 더 커지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직까지는 특별한 이슈가 없던 총선판에 그야말로 이 횃불이 하나 당겨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한 축인데 해외 출장 중이거든요. 중국 나가 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아주 복잡한 심경, 사실상 반대 입장도 밝혔다고 하는데 김 지사는요. 경기 북도 분할론보다 이 여당이 꺼내던 김포시 서울 편입 카드가 더 여론을 관심을 갖는 것이 좀 불편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 가지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정치적 차원, 그다음에 정책적 차원, 그다음에 심리적 차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말입니다. 그 뭐라 그럴까? 아주 그냥 그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에 산다, 서울에 산다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지는 심리, 가치관이 달라요. 네. 왜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과거에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일을 할 때의 경험인데 북에서 온 북한 이탈 주민들도 지방에 안 가요. 제일 먼저 서울을 선호해요. 먼저 서울 시민 되고 싶다. 네,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서울 가야 사람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심리가 작동을 해요. 네, 네. 실제 그렇든 그렇지 않든. 그리고 아까 저 아파트값 얘기도 하셨잖아요. 사실은 서울도 말입니다. 강북하고 강남의 아파트 값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많이 나죠.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 서초구에 붙어 있는 다른 구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또 송파구에 붙어 있는 다른 구가요. 구가 다르다는 이유로 집이 아파트가 멀쩡해도 그 아파트 평당 가격이 달라요. 이게 심리예요, 심리. 같은 건설회사가 지었는데 평당 몇 천만 원 차이 나죠. 심리예요. 네. 근데 그 심리를 지금 이 선거판에 상당히 그 효과적으로 활용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네네. 그리고 민주당 반응은 더 황당한 것이 그러면 이거를 도시공학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떤 실익이 있으면 효과가 있으면 이걸 대한정당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이거 우리 전공인데 허를 찔렸네, 뒤통수 맞았네. 지금 이런 당혹감이 보여요. 네. 그러니까는 참 그 갑갑한데 아무튼 선거판에 이게 이제 상당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다시 최 박사님 말씀을 환기시키자면 도시공학적으로 무슨 실익이 있으며 교통과 학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김포 시민들이고 그 주변 지역의 또 시민들이겠죠. 네. 자, 주민 여론이 우선이고 도시공학적, 경제적 여러 가지 그 분석과 평가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계속 이어갑니다. 아까 집값 얘기 나왔는데요. 그동안 김포 지역 아파트 값이 좀 침체였어요. 그런데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팔려고 내놨던 매물들이 싹 사라진 지역이 많다고 합니다. 호가가 수억 원씩 뛰었다네요. 그렇죠. 뭐 최소 3억 정도 지금 오른다 뭐 이런 얘기했고 커뮤니티에서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서울 입성의 마지막 기회는 김포에 집을 사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 지금 이 호가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건 이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의정부시 같은 데서는 뭐 반은 의정부가 찍고 반은 서울에 있는데 양쪽이 똑같은 평수가 한 3천만에서 5천만 원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네. 서울이라는 이름이 갖고 오는 그런 뭐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뭐 불가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을 얼마만큼 데미지를 최소화하느냐 이거는 정책 당국에서 분명히 해야 될 일이고 이 부분에 대한 조치까지도 같이 나왔을 때 서울의 메가시티, 김포의 서울 진입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순조롭게 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수도권 특히 그 인근 지역 여론의 뜨거운 반응에 고무됐을까요? 국민의힘은 특별위원회를 바로 발족시켰습니다. 부산 사가 지역구인 조경태 의원, 5선 의원인데 위원장으로 선임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그 국민의힘의 전략이 있을까요? 저도 몰랐는데 이분이 토목공학 박사라고 하네요. 학위가 있다고 하죠? 예, 학위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특별법 발의를 지금 국민의힘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이제 저런 방침도 나왔고요. 네. 속전속결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법에 비해서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10명을 모아서 법안을 발의하고 또 관련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주민 의견을 청취해서 이제 수렴하는 과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5선의 네. 토목공학 박사 출신인 조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당대표도 이거를 최대한 시간을 빨리 해가지고선 문제를 추진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또 정치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네네. 지금 그 국민의힘 혁신위에서 소위 TK, PK의 다선 스타들은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뭔가 그 낙동강 뒤에 머무르지 말고 수도권에 출마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스타 몇 사람을 또 지목하기도 했는데 그랬죠. 그런 논리로 하면 5선의 조경태도 스타죠. 다선 스타라고 봐야 되겠죠. 네. 과연 이제 수도권에서 얼마나 인지하느냐는 변론으로 하고라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김포라든지 이 지역을 메가시티화 해갖고 수도권으로 올라오려는 일련의 그런 벨트 전략의 하나인가라는 해석도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또 한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지금 이건 메가시티를 하게 되면요. 지금 그 지방시대를 지금 대통령이 선언을 했는데 그렇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숙제가 그 뭔가 명확하게 해소돼서 그 지역 구민들에게 설명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게 부울경 메가시티 얘기도 나오고 네네. 또 호남에도 나오는데 그런 차원에서 조경태라는 인물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다목적용인가라는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윤석열 대통령도 10월 31일 국회 시정연설을 마친 뒤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 주변 도시의 경우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처리하는 게 옳다. 자, 원론적이긴 하지만 힘을 실어준 발언으로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정과제, 120대 국정과제 하나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이거고요. 사실 서울의 위치를 보시면 전 세계 이제 뭐 우리가 10위권의 지금 경제 대국입니다만은 서울로 보면 인구가 38입니다. 그리고 면적도 29이고요. 지금요, 전 세계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국가의 경쟁력은 도시의 경쟁력에서 나온다 그러거든요. 네네. 자, 10대 대국을 보시면요, 각 국마다 자기네 나라를 대표하는 거대한 도시들이 항상 있습니다. 예.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부분에 서울의 이 뭐 확장성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필요하고요. 사실요, 지금 우리 교통수단이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그다음에 ICT가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플랫폼을 담을 수 있는 거대한 도시는 진짜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 이슈의 또 다른 축이 있죠.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기자들 질문 받자 즉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11월 6일에는 서울시청에서 김포시장을 만나기로 했다는 계획까지 나왔습니다. 자, 오 시장,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어떤 도움이 될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시민께 제공하겠다. 자, 뭐 신중한 입장인 것 같은데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다 이 소리 아니에요, 저게? 그래서 6일인가 김포시장을 만나서 이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양면성이 있죠. 서울이 커지면 서울시장의 입지, 정치적 입지도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만큼 역할이 부각이 되니까. 그리고 이게 그 집권당에서 지금 추진을 해서 이니셔티브가 취해지는 거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로서는 만약 편입이 된다면 자기 힘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오히려 이제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그 예산을 어떤 식으로 쓰느냐, 주체가 누구냐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서울시의 경우는 서울시장이 주도하지만 경기도의 경우는 경기도지사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각 그 시장이나 또는 이제 뭐 그 구청장이라든지 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김포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 시장이 뭐라 그러냐면 깊이
깊이 심도 있는 깊이 있는 연구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시민께 제공하겠다.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수도가 메가화되면 도시 연담화가 되면서 굉장한 효율성과 파급력이 있다라는 양면성을 다 얘기하거든요. 김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골드라인을 골드라인이라고 하지 않는데요. 골병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끼어서 예, 지금은 아주 난리죠. 그리고 지옥철이죠. 이렇게 이제 서울에 편입되면 혹시 혐오 시설을 김포로 가져오는 게 아니야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는데 그런 거에 설득 그 과제도 역시 정치권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넘어야 될 산은 첩첩입니다. 하지만 일단 이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것으로 지금 수도권이 뜨겁습니다. 고양, 광명, 구리, 부천 등에도 주민들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문의가 시청 또 관련 관청으로 빗발친다고 하는데 자, 김포만 하란 법 있냐 뭐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경기도 내에서는 경기 북도, 경기 남도를 나누는 지금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김동연 지사가 지금 굉장히 그 가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만 이때 툭 서울로 그러면은 편입이 될래? 아니면은 경기 북도로 가서 할래? 그러면은 굉장히 생각들이 지금 경기도 주민들은 많으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경기도 자체가 이렇게 뭐 분도론이 나온 거는 사실 1980년 노태우 대통령의 대선 공약부터 나와서 굉장히 30년 넘은 지금 얘기입니다만은 어쨌건 간에 뭐 김포로 좁히자면은 김포는요 사실 인천하고 서울에 둘러싸인 섬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들이 각자가 다 다른 겁니다. 네. 따라서 이 부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듯이 주민들의 논의를 거치고 이것들이 모아지는 과정들이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서울 확대론의 역사를 좀 살펴보자면요. 과거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이른바 대수도론 그리고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메가 서울론 등으로 제기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서 이게 불발이 된 거 아닙니까? 네. 2006년에 당시 김문수 지사가 서울과 경기와 인천을 묶는 대수도론, 그러니까 메가시티죠. 그리고 2017년에는 남경필 지사가 광역 서울도, 그러니까는 왜 도쿄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쿄도지사가 있고 도쿄시장이 있거든요. 그런 걸 제시했고 그다음에 특히 김문수 전 지사의 경우는 경기도 중심으로 서울을 합병해서 단일 거대 수도를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한 바가 있죠. 이게 아마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거를 할 때 대통령실이 강조하는 지방 시대 있잖아요. 지방화 시대. 네, 그거를 어떻게 균형을 잘 맞춰서 현실성 있게 정말 그럴듯하게 합리적으로 제안을 하느냐가 그 총선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오세훈 김문수와 그다음에 김동연 경기지사의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요 뭐가 임팩이 있는지를 아는데 지금 김동연 지사는 지금 완전히 그 뒷맛이 쓸 거예요. 자기가 얘기했던 경기 남도, 경기 북도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못 끌었는데 네. 하필이면 해외 출장에 이제 이런 그 이슈가 터지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행정 관료 출신의 한계를 또 어떤 면에서는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네, 정호김 전 의원의 그런 분석도 들으셨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죠.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뜨겁게 이어질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마포구의 한 북카페에서 여러 지역 또 여러 직업군의 시민들과 함께 이른바 타운홀 형태의 민생경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각 부처의 장관이 직접 그 자리에서 답변도 해줬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했고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좀 재배치를 시키면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입니다.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 제가 하라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된다. 네, 확 달라졌다. 몸을 한껏 낮췄다. 이런 평가를 받은 국회 시정연설을 성공적으로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서울 마포에 있는 한 카페, 미국에서는 뭐 타운홀이라고 하는데 이런 미팅을 주재를 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뭐 클린턴 전 대통령도 그렇고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이잖아요. 이제 클린턴 전 대통령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클린턴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스캔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막상 어떤 특정 지역에 가서 타운홀 미팅을 하면서 그 주민의 질의와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그 수많은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할 자격이 있다라는 아하.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는 그 지역의 초등학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통계도 꿰고 앉아가지고 얘기를 네. 하거든요. 그런 것이 타운홀 미팅이고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타운홀 미팅을 원용해갖고 이런 그 주민들, 시민들과 직접 대화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단지 좀 차이가 있다면 이제 클린턴 얘기를 하셨으니까 거기다 또 오바마 같은 사람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마포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일반적으로 여기 민생이라든지 뭐 굉장히 이렇게 보편적인 주제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미국 대통령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마포다 그러면은 분명히 주민 중에 누군가가 마포 소각장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그렇죠, 원래는.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이게 왜 여기에 세워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은 거의 없으면 어떤 보상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하는 게 타운홀 미팅이거든요. 그렇죠. 앞으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개진됐으면 좋겠어요. 김포에 가서도 한번 하시고 네. 또 이제 경상도나 호남에 가서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요. 네. 자, 이런 타운홀 미팅이 말씀드린 대로 서울의 마포에 있는 한 북카페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마포가 나를 정치에 입문하게 만든 장소다. 이런 회고를 했는데 이게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네. 후보 시절에 그죠. 서울 그 연남동 숲길에 있는 네. 그 카페가 있어요. 저도 지나다니면서 네. 저기가 그 카페다 맞습니다. 이러는데 예, 저도 가봤는데. 거기서 이준석 이준석, 당시 대표를 만났었다는 그 일화를 상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 6월 29일입니다. 2021년 6월 29일인데 만나서 당시에 이제 기본이 뭐냐면 자기는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민생을 위하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싶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왜 내가 정치에 나와야 되는 걸 이준석 당시 대표와 얘기를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포에 다시 한 북카페에 가서 얘기하니까 초심이 돌아오신 거죠. 네. 선거를 위한 정치 아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다. 그리고 이제 요게 또 타이밍적으로는 시정연설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을 그러니까 정부는 물가와 민생을 위해서 모든 정책의 최우선을 여기에 두겠다 이러신 거고 하고 그 말을 또 확인하는 그런 의미까지 있었던 아주 굉장히 국민과의 소통에 좋은 자리였다고 보여집니다. 자,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탄핵 얘기를 꺼내서 주변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어떤 얘기였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이제 돈이 든단 말이에요. 돈이 드는데 그 돈을 누가 부담할 거냐. 또 재정에서 이걸 쓰려고 하면 이게 이제 예산을 막 늘릴 수는 없잖아요.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좀 재배치를 시키면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이에요.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라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된다. 자, 대통령 본인의 입으로 아우성이 나온다. 그래서 탄핵을 하려면 하랴. 그러나 돈을, 예산을 여기에는 써야 된다. 이런 이 논리 구조거든요. 하지만 깜짝 놀랐어요, 주변이. 네, 저도 놀랬고요. 사실 그
그 국가 재정 적자가 특히 지난 정부 때 갑자기 늘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제 건전 재정을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도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해주니까는 아마 인간적으로 서운한 면도 있고 탄핵이라는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아마 이제 그런 고뇌를 저렇게 아주 진솔하게 표현하고자 네, 네. 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타운홀 미팅이 바로 이제 그런 얘기를 진솔하게 할 수 있는 장이잖아요. 네. 단지 다시 또 미국의 그 대통령들을 네. 언급하자면 여기서 보면은 이 얘기를 하잖아요. 정부 지원금을 받아오던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저항한다. 맞아요. 네. 지원금이라든지 보조금 같은 게 어떻게 쓰였는지가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예를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는 네. 그 뭐 미국 대통령이 다 잘했다라기보다 그 사람들을 보니까 수치를 제시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보조금을 이만큼 받았는데 그 예산을 어디다 썼는지 보니까 이런 불필요하고 정말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데 썼더라고 예를 들어주면은 듣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훨씬 구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시청률이 아주 높아요. 타운홀 그렇습니다. 미팅이. 그리고 네. 서민들에게 이런 서민들에게 일하려고 하는데 일자리가 없는 그러니까 무조건 주는 그런 100% 복지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철학을 갖고 있다라는 걸 좀 더 구체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탄핵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 하려면 하시라 이런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이제 감정적으로는 네. 그 본인의 이야기를 이제 직접 전달하려다 보니까 그런 비유적 표현이 나왔다. 이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자, 이 자리에는요, 마포 구민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부산에서 택시를 운전하시는 기사님이 제가 새벽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카카오 택시 횡포에 아주 분노를 터뜨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카카오 택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아주 심합니다. 이러니까 윤 대통령이 매우 부도덕하다.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 저렇게 답변하기 쉽지 않은데 쉽지 강경 않죠. 발언이죠? 거기다 더 강경 발언은 약탈적 가격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약탈적 가격. 독과점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는 행태를 우리가 약탈적 가격이라 하거든요. 이것이야말로 부도덕적인 부분들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과연 이 정상적으로 그러면 공정하고 경쟁이 있는 그런 체계로 간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 카카오 측에서도 굉장히 지금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고 분명히 이제 정책 당국에서도 이거에 관련된 그러한 수정 계획들을 지금 발표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경쟁자를 없애 시장을 장악한 뒤에 가격을 올리는 건 부도덕한 행태다.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 그렇게 하겠다. 네. 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카카오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실제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여러분 보신 대로 소환 조사까지 받았고요. 카카오그룹 해체설까지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자, 화들짝 놀란 카카오 즉각적 반응을 했죠? 네,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카오 택시 수수료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라는 것하고 택시 기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즉각적으로 이런 반응을 보여서 그나마 그 서민들의 어떤 그 대변자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사분들 네. 이러한 어려움이 좀 해소됐으면 하는 마음은 있는데요. 여기서도 제가 좀 그 지적을 하자면은 왜 대통령이 이렇게 움직여야만 이 네. 기업이 움직이느냐라는 부분하고요. 그렇다면 정부는 왜 카카오 택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이런 오남용에 대해서 그동안 방관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뭔가 대통령이 화를 내고 움직여야만 그때서야 움직여지는 이런 사회는 건강한 사회라고는 볼 수 없어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제재한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렇게 기사님들 의견도 좀 수렴하고 이렇게 개편하겠습니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시스템에 의해서 법치에 의해서 그리고 독과점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애초부터. 네. 자, 우리 사회에는 이 이탈리아에서 유행하는 그 마피아라는 말이 결합한 용어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모피아입니다. 금융은행권을 꽉 장악하고 있다는 이 모피아 얘기도 나왔습니다.
은행권 갑질 얘기가 이 도마에 올랐는데 소상공인 직장인 할 것 없이 어려움과 분노를 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금융권 독과점을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수산물을 만든다는 소상공인이 대출금리 갑자기 뛰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은행 갑질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독과점 방치 안 됩니다. 청년 직장인 전세자금 대출 후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가상금리 부담이 너무 큽니다. 정책금융상품 금리를 다른 금리처럼 같이 올리면 안 된다. 대통령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걸 질타한 거 저도 처음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뭐 굉장히 지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고 딱 맥을 잡으신 것 같아요. 은행권이라는 건 사실 서비스업입니다. 그러면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편리와 그다음에 그쪽 목적을 맞춰야 되는데 말씀하신 그 수산물 제조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군납을 하는데 5.5% 지금 이자를 받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여기에 지금 오염수 방류에 관해서 업종이기 때문에 대출을 못 해줍니다 이러고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은행권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짜로 서비스 자세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네. 등등을 봤을 때 지금 대통령께서 지시한 거는 고객의 니즈에 맞춘 서비스를 확대를 해라. 그것이 금융권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서비스 부재의 정신은 어디서 나오냐면 은행의 독과점 행태에서 나온다. 네. 따라서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구체적인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도 지금 바짝 긴장하고 대책을 내놔야 될 시기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7% 금리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자리를 함께한 각 부처 장관들도 맞춤형 답변을 내놨습니다. 어떤 답변들이 나왔는지 한번 여기서 살펴드릴 텐데 꼼꼼히 좀 보겠습니다. 자, 어떤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개인 택시 하신 분이 가스 요금에 대해서 지금 했는데 거기 이제 유가 보조금을 좀 확대하겠다는 얘기들 했고요. 대학생이 교통비 때문에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했더니만 K패스 등 이런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그러니까 추경호 부총리는 이 특별 물가 안정책의 가동 얘기하면서 그렇죠. 저 얘기했어요. 유가 보조금 당분간 나오고요. 계속 네. 간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교통비 인상은 이제 K패스로 가겠다.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월세 대출 상한 기간 연장하는 부분들에서 민간 주택 가겠다. 그다음에 이제 통신비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택상 요금제 많이 가겠다. 근데 숙박업 하시는 분들도 또 나와서 전기 요금, 그다음에 기초생활연금 개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걸로 봐서 일단은 민생 경제에 다시 한번 포커스를 맞추는 전 내각의 어떤 대오가 형성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아까 정호김 전 의원이 이런 타운홀 미팅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여러 곳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윤 대통령 이 타운홀 미팅을 마무리하면서 국회 시정연설 발언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 같은 이런 정치 과잉 시대에 유불리를 안 따지겠다 그랬습니다.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했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해서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시면 알지만 윤 대통령 요새 강행군 때문에 목이 많이 잠겼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이어서 서울 코엑스로 갔습니다. 그래서 전국 여성대회에 참석해서 축사를 했는데요. 중요한 대목을 저희가 간추려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 여성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더 적극적이고 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돌봄과 육아에 확실히 재정을 투입해서 여성의 사회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들을 제거해 나갈 것입니다. 또 대립하는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데 있어 섬세하고 치밀한 여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우리 여성들이 우리 사회,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92개국의 그 해외 정상들을 만났는데 가보니까 대부분이 배석자인 그 장관이나 강요 주요 간부들이 여성이더라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위한 결의문도 여기서 채택이 됐고
윤 대통령에게 책자 한 권을 이 선물로 네. 협회장이 줬는데 이게 좀 의미가 각별한 책이었다고요? 당연하죠. 우리나라 지금 여성 경제 참여율은 사실 53.9%로 돼 있고요. OECD 평균이 61%입니다. 굉장히 지금 낮아 있는 상태고요. 뭐 하물며 그러니까 리카르도 IMF 총재가 와서 뭐라 그랬냐면은 한국 여성들이 뭐 경제율이 올라가면 GDP 10% 올라갈 거다 그러면서 지금 54개 여성단체 500만 명이 사인한 책자를 윤 대통령에게 선물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중요성.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인 발전을 하는데 여성들의 경제 참여는 이거는 필수를 넘어서 아주 절대 요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30대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초기에는 84% 가다가 54%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뭐 이런 육아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조금 지원과 그다음에 정책을 폭넓게 써야 된다는 그런 의미들이 많이 담았던 그런 행사라고 보여집니다. 500만 명이 사인한 책은 그 자체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렇죠.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네. 정호김 전 국회의원,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책엔 이슈가 준비한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